네. 앞서 예고해드렸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인데요. 여러 가지 좀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게 있고 본방에서 현안 좀 인터뷰를 가져간 다음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 아주 특별한 코너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봐서 오늘 첫 선을 보이는 날인데요.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순천 진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오늘도 사실 방송하고 지금 진주를 내려가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바빠요? 네? 이거 교육하는 거 준비하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다 뽑았고 실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요? 근데 여기 진주 가는 방법이 3시간 반이에요. KTX가. 그래서 타임어택에 항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좀 그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 코너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네. 여유를 갖고 네. 속칭 뽑을 거 다 뽑으려고 했는데 네. 이 시간 관계상 또 9시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이북이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도 1.4배속으로 듣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합리하지 마시고 제가 빠르게 말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안 인터뷰 한번 좀 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마 남다르게 접했을 뉴스가 이거 같아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의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이 저는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가만히 계시면은 김재원 태영호 건 처리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모순이잖아요. 예를 들어 양두구육 갖고 1년 징계 때렸는데 그러면 양두구육이라는 건 사자성어인데 그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1년인데 근데 그 피하려고 정말로 사퇴하는 걸까요? 아니 우선 가만히 있는 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뭐 4.3 건드렸고 김재원 최고는 뭐 광주 5.18 건드렸는데 그런 문제 쪽으로 건드린 건데 이거 1년보다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둘 날리고 시작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준석 전 대표의 진단에 따르면 차기 윤리위 구성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전 저거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거는 윤리위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 곳인지 이제 다 깨달았는데 이거 정만 만드는 곳이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구성에 그러니까 그 점잖은 표현을 써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분도 계시죠.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뭐 이야기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 나왔는데 어제 제주 다녀오셨죠?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기현 대표까지 추념식에 불참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 ABL 뭐 이런 거 아닐까요? ABL이 뭐예요? 애니싱 벗 이준석 뭐 이런 거.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제주, 광주에 이제 상당히 어떤 공을 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간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이준석이 한 것 빼고 올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예를 들어 토론 배틀 이런 거 얘기 나와도 우리는 뭐 다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변인을 토론 배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죠? 토론 안 보면? 예. 젊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자소서 쓰게 하나요? 그래요? 애국심 보나요? 아마 애국심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른바 이준석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고 그럼 어제 불참도 그 일환이라고 해서 혹시 너무 자기 본의적 해석 아니십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진짜 집에서 요즘 프로그래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자꾸 보내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뭐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광주에 뭐 그 발언들 때문에 문제되니까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노력은 계속됩니다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뿌렸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준석이 한 건 싹 빠져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무릎 꿇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빠졌습니까? 저 싹 뺐어요. 김종인 위원장 그 무릎 꿇은 것도 빠졌어요? 그건 있고. 그건 있고. 김종인 있고 이준석은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랑 같이 김기현 원내대표 있을 때 김기현 원내대표는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유치하게 이제 뭐 기록 말살령 같은 거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대독했던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두고도 참 말이 많은데 어제 현장에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저거 뭐야라는 얘기가 복수의 위치점에서 들렸습니다.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조사를 읽어야 되는 자리에서 축사를 읽은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비판하던데 동의하세요? 제가 사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아직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는. 뭔 얘기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하자고 지금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하는 건데 좀 이따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어 없이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5.18에 대해서는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시각은 이어가다고 설정을 해놨는데
4.3과 여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원들이 안 간 것이 본인의 소신 때문이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기에 거예요? 대해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와, 눈치를 봐야 될 만큼 다른 역사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워풀한 인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말하죠, 저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것보다는 실제로 보세요. 순천만 정원에 가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순천만 정원 가셔가지고 뭐 여러 행보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저녁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순천하면 여순이 안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그 부분을 빼놓으셨죠. 그 부분의 아하. 언급이나 그 부분의 행보를 빼놓으셨죠. 아하.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회고해 보면은 그때 열정 열차라고 제가 정책 열차를 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종착역이 순천이었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거기서 언급한 거 다 찾아보십시오. 순천에 대해서 어떤 언급했는지. 그럼 여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여순과 4.3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역사관이 네. 지금 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언론에 얘기하신 적이 없을걸요? 아니 언론에서 진단하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정리하는 4.3과 여순에 대한 어떤 언론의 기록, 역사의 기록과 다르다는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대통령실에 뭐 대변인이나 공보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용산 대통령실에 한번 문의를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기자들이 질문할지 한번 저도 좀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 4.3이나 아니면은 여순 사건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입장을 언급한 바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의 4.3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상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요. 그러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라고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논리적 모순을 형식 논리의 모순을 짚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라면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태영호 의원이 탈북할 때 북한이 태영호 의원을 폄하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냐. 뭐 이런 네.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거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북한이 엄청나게 이제 나쁜 사람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태영호 의원은 그 모순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아까 윤리 이야기인데 태영호 의원의 4.3 관련 발언은 징계 사안에 해당이 된다라는 지금 판단이신 거죠? 저는 그런 발언을 징계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우선 기준점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삼자뇌물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들이 돈 먹고 무슨 뭐 형이 돈 먹고 해도 대통령에게까지는 죄가 이르지 않는 것이 그때까지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삼자뇌물 같은 걸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앞으로 대통령들은 거기 적용받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저도 발언에 대해서 저는 옛날에 보면 뭐 조수진 뭐 최고위원이 저한테 막 대들고 무슨 뭐 김재현 최고위원 옆에서 그때 뭐 안동이랑 예안인데 예안 사람들은 뭐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저렇다 뭐 이런 별말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전 그때 그거 징계하러 안 나섰어요. 근데 저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정정하고 나중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징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태영호 의원은 솔직히 4.3 발언 해가지고 제가 참 제주도민들께 죄송합니다만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 재미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여기서 손해를 입는 상황이 아닌 이상 왜 처리하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4.3 발언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진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태영호 의원이 전당대회 했던 것 중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 잠깐 킵하고 김재원 최고의 5.18 관련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전에 제 지도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게 모르게 커버를 많이 쳐주고 징계하겠다고 칼 들고 안 나서서 그렇지. 김재원 최고위원도 옛날이 그리울 겁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리워한다라는 저 말씀이신가요? 살살 갈고도 제가 그냥 웃으면서 받아줘서 그렇지. 예. 근데 이제는 보면은 본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또 이제 규제를 받을 겁니다. 근데 그 발언을 했던 게 정광훈 목사 이제 그 교회가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또 미국 가서 정광훈 목사가 보수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발언을 했고 왜 김재원 최고가 이런 발언을 하는가가 결국은 경선 때
정광훈 목사한테 빚진 게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 해석이?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옛날에 보면 선지자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를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봐 어차피 징계 안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킵했던 것 다시 꺼내갖고 그러면 태영호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산 발언이 열정하게 영향을 미쳤고 김재원 최고도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일단 경선 과정에 빚진 게 있는 게 맞다면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른바 그 약간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당원들의 파워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어떤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확인은 안 되지만. 뭐 대통령 선거 때 가보면요. 내가 조직 10만 명 데리고 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선거 끝난 다음에 후보가 당선되면은 내가 진짜 그 10만 명을 데리고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긴 건지 아니면 이준석이가 빨빨거리면 뛰어다니면서 이긴 건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논공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느 걸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당선되었냐면 별개로 본인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쪽에 갖고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일단 그 질문 하기 전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원인가요? 전광훈 목사가? 좀 모르겠는데요, 진짜. 모르게. 물론 당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고 말고도 없지만 만약에 당원이라고 한다면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당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 정교 분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선 지고 나가지고 야 우리는 왜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아무 지지가 없냐. 이것 때문에 건전한 보수 담론을 가진 시민사회를 키우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를 끌어들였죠. 첫 번째가 종교집단, 두 번째가 안보단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종교단체는 동원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안보단체는 행동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게 뉴라이트 아닙니까? 뉴라이트고 그때 보면 뭐 그래서 결국 둘이 뭉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반핵 반김이었습니다. 왜냐? 북한에 종교적 자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종교단체에서 항상 그 비판하고 있고 반핵이라 해가지고 안보단체 나서고 해가지고 서울 도심에서 반핵 반김 협의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는 게 세동된 것이고 보수 쪽에 보면 저 이전에 당원 모으겠다고 난리쳤던 당대표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대규모 집회라고 할 때마다 자금력과 동원력을 외주졌기 때문에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딱 그 전에 그 인터뷰에 모셨을 때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당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과표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그것의 역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태극기 부대가 서로 돌려봐가지고요. 제가 참 제 핸드폰 열어보면요. 한 500명짜리 카톡방 이런 게 몇백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은 256기가짜리 핸드폰을 사든 512기가짜리 핸드폰을 사든 주기적으로 카톡을 청소하지 않으면은 하루에 몇 기가씩 쌓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보수 단톡방에 거의 이제 집결지인데 최근에 보면 ARS 조사가 면접보다 좀 잘 나오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 요즘 들어서 이분들이 뭐에 재미 붙였냐면은 전화 오면 20대 여자로 답하라는 거 재미 붙였어요. 그럼 허위 답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죠 지금. 그러니까 그 보면 사실 면접 조사랑 ARS가 조금 다른 경향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텐데. ARS 조사는 면접이면 뭐 여성 남성은 당연히 구별이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 진행자께서 지금 전화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 여성인데요. 20대 여성이 그러면은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끊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네, 그렇죠. ARS는 여성이면 1번 뭐 이거 하면 되잖아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뭐 전체 다수는 아니겠으나 뭐 여론조사 전체를 한 1,000명 정도 응답한다 보면은. 그 중에서 10명, 20명만 뒤집혀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는 특히 가중치까지 곱하는 20대 여성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그 한 3-4통을 그렇게 받는 것만으로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물론 뭐 꼭 보수 진영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전술적인 것들에 사람이 집착한다는 건 지지율에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힘 스스로가 지금 지지율 하락세고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국민의힘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단톡방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교회류도 있고 안보단체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그런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지지율 하락의 그 여러 원인이 있겠죠. 하나의 원인은 없겠죠. 세상사는 복잡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 딱 대표적인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원인이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 결국에는 나온 뒤에 결이 자라요. 이건 무슨 말? 좀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 결이 잘 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아침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행복이고. 경희대 가서 먹은 1,000원 거. 학식.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도시락 깔아놓고 도시락 박람회 하더라고요. 예, 뭐 그 119. 예. 편의점 도시락 박람회 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비전을 세워놓고 우리를 지지하면 이런 다음 세상은 이런 걸 거야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을 기초적으로 정책적인 아이템을 고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셨기에 그 편의점과 학식 같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별로 오래 여기 머물고 싶지 않은 현실이에요. 예, 나는 누구든지 1,000원 학식 이런 거 쫓아내는 것보다 사실 취업을 하고 싶고 이런 거대 아젠다들이 있는 거거든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1,000원짜리 밥을 더 먹여줄게는 사실 그렇게 오래 가고 싶지 않은 미래예요. 그렇죠. 예, 그뭐 편의점 밥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야 우리는 이거 참 벗어나고 싶은 삶인데 이걸 체험 활동해 보겠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젠다 세팅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잘다. 잘죠 사실. 예. 그래서 비전이 빠진 이벤트일 뿐이다. 그리고 논쟁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이걸 설명드릴게요. 결국 젊은 세대는 편견도 아직 적고 이해관계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논쟁 상황에서 흥미를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장현 문제 같은 경우도 대두됐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뭐 측은지심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바라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게 이준석이가 박경석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젠더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학식 주면 좋지 누가 반대해요? 그건 논쟁거리가 논쟁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매료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아니 편의점 도시락 그래 박람회 어쩌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답변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의 개혁이라는 화두도 던질 때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는 적어도 이념적으로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가 붙어가지고 논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노조 간부 중에서 뭔가 좀 잘못한 사람 찾아내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69시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헛발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저는 그 다음에 그럼 그걸 계속 끌고 나가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놓은 다음에 찬성 반대 그냥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뭐 FGI 조사 같은 걸 해본다 그러고. 예, 소통이 부족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정책을 내놓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안 좋으니까 6,000명 샘플 대상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KDI는 어디 있으며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정당의 싱크탱크는 어디 있길래 그걸 왜 발표하고 나서 합니까? 네. 그럼 너무 그러니까 좀 졸속이었다 이런 평가신 거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졸속 이런 것보다 한 100의 내용을 설명할 때 진짜 10 정도만 설명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엔 그 다음에 결국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뭔 말했을 때 가짜 뉴스다 선동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하고 저 전장현 때 가가지고 박경수 대표 나오시라 해가지고 저희 토론을 2시간 동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세세하게 주장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너 선동, 네가 몰라서 그래, 너 가짜 뉴스 이거는 싸우자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일단 현안 인터뷰는 좀 끊고요. 예.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어디 가지 마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